일단 첫 번째로 좀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이번 아스코 학회에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꼽힌 유한양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 레이저 티닙이란 이제 제품을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을 과거에 했었고, 네. 이 제품과 존슨앤존슨의 이제 아미반타맙이라고 하는 약물이 병용으로 투약되게 되는데, 기존 아미반타맙은 바이오 약품이기 때문에 혈관 주사로 투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기업과 존슨앤존슨이 이 아미반타맙이라는 바이오 약품을 피하 주사로 이제 전환해서 경구용 약물인 레이저 티닙과 피하 주사 약물인 아미반타맙의 시너지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한쪽 약물은 경구용으로 먹고 한쪽은 링겔을 투여해서 맞으면 아무래도 환자 편의성이 좀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피하 주사로 이제 투약 시간도 감축시키고 이제 결과도 좀 좋게 나올 걸로 봤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서프라이즈한 결과냐면, 약물은 똑같은데 투약 경로를 변경한 것만으로 유효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부작용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발표했고, 이게 전 세계 3대 항암학회로 이제 불리는 아스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임상 결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그렇잖아 또 SC제가 뭐냐 뭐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이게 피하 지방 주사, 피하 주사 이렇게 네.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제일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이 벌침이에요. 벌침. 네, 왜냐하면 벌은 우리 몸의 표면을 톡 쏘고 날아가는데, 이 독이 전신에 퍼지는 이유는 이 벌독 안에 이 약물을 혈관까지 이동시키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친숙한 물질이에요. 우리가 코 필러나 이 팔자주름 필러로 만든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네. 이 필러를 분해시키는 물질이 벌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라고 하고요. 이게 전갈독, 뱀독, 거머리 그리고 벌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의약품에 적용한 게 바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과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고요. 이렇게 되면 혈관 주사로 투약되던 약물이 피하 주사로 투약이 되어도 이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가지는 장점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환자가 입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투약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 보통 혈관 주사는 4시간 정도 투약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피하 주사는 5분 이내 투약이 완료돼서 입원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 또 비용의 문제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빅파마 입장에서는 기존의 혈관 주사 제형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면서 특허 연장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특허 만료된 약물을 피하 주사로 전환시켜서 이제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혈관 주사로 출시돼서 좀 불편한데, 오리지널 기업은 피하 주사로 투약 편의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군요. 네.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닌가 보죠?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거 보면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질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어야만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특허, 기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플랫폼 성격으로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라고 하는 물질을 알테오젠과 할로자임이 특허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빅파마 입장에서는 혈관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알테오젠이나 할로자임과 계약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보시면은 지금 혈관 주사를 IV라고 하고요. 네. 피하 주사를 이제 SC라고 부르는데, 약물은 똑같고 투약 경로만 변경됐을 때 지금 12개월 생존율이 51%에서 65%로 증가합니다. 이게 단순히 14% 좋아졌네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 위험을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8%의 생존율이 올라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이제 부작용까지 크게 감소합니다. 보통 혈관 주사로 약물이 투약되면 약물이 심장으로 바로 이동해서 전신으로 쫙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혈중 약물 농도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도 발생되고 내성도 일어나게 되는데, 피하 주사는 뱃살에 투약하기 때문에 약물의 농도가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또 발생되지 않는 장점도 있고요. 부작용이 발생되지도 않기 때문에 유효성과 부작용이 다 개선됩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될 임상 결과로 뽑혔다는 게 이번에 가장 좀 서프라이즈했다. 이렇게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 한 3일 전에 모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테오젠 알테오젠 급등하기 급등 전에. 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글쎄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어떤 주가의 급등을 네. 대변해 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 정도에서 더 이 가치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결국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다 그려집니다. 이제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현재 어떤 약물을 들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지금 머크라고 하는 빅파마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진 기업인데 이 기업이 한 해 매출액이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절반 5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키투르다라고 하는 항암제고요. 이 항암제가 지금 한 해 매출액이 33조 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제품이 28년 특허가 만료돼요. 네. 그래서 이 시밀러를 지키기 위해서 머크가 선택한 회사가 어디냐? 알테오젠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계산기를 이제 두들겨 보면 제가 숫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키투르다 전체 매출액이 2027년에 358억 달러, 하나로 45조 원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피하 주사 매출이 28년까지 50%가 전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28년에 특허가 끝나니까 이제 시장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5년 만에 52% 감소하는 굉장히 빡센 추정을 제가 해놨어요. 저기 이제 마켓 시어를 잃는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밀러는 약가가 인하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피하 주사도 동반 하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까지 감소된다고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고 이렇게 됐을 때 피하 주사 매출액이 이제 연간 20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생되는 판매 금액에 따른 로열티를 알테오젠이 수령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판매 마일스톤으로 일정 금액을 받다가 1.4조 원의 마일스톤을 모두 받게 되면 그때부터 5%에 해당하는 로열티가 수령되는 걸로. 매출액에. 네. 가정하면 지금 2027년 예상 매출액이 무려 알테오젠이 1.2조 원입니다. 아, 작년 삼성바이오로직스 1년 전체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가정하신 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셨는데 네. SC 제형이 나오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권 보호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편의성이랑 효율성 훨씬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IB로 맞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아니면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크가 이 키트루다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데 지금 15개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아마 한국 가당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임상 비용만 1조 정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제품으로 남길 수 있는 이익이 1조 이상이 돼야 피하 주사로 변경할 만하다는 거죠. 거기에 알테오젠의 로얄티도 떼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5조 원에서 10조 원의 연간 매출액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제 굳이 환자 편의성을 위해서 피하 주사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피하 주사, 이것은 하나의 틈새 어떤 효과 네. 이런 정도로 봐야겠군요. 그래서 시밀러도 방어하고 투약 편의성도 좋아지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게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유효성과 부작용까지 동시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머크 자체의 그 이 SC는 실패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피하 주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피하 주사로 이미 발매되는 제품도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네. 그 제품들은 투약 용량이 작아서 모세혈관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200mg에서 300mg 정도로 고용량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피하에서 흡수되지 않고 가만히 약물이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아까 보셨던 그 벌침의 효과, 네. 흡수 증진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알토젠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머크는 이제 키트루다라고 하는 약물이 200mg짜리랑 400mg짜리 두 가지 용량이 있었는데 고용량만 알테오젠 것으로 하고 저용량은 본인들이 직접 그냥 혈관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것만 했었는데 이번에 결과가 발표됐는데 사망 환자가 18% 증가하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모든 용량이 알토젠 기술로 적용됨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18% 증가하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사망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건 암 환자가 진짜로 100명 중에 18명이 더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다시 알테오젠이 주가가 움직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 바이오주의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하는 하나의 효과를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한국의 그 바이오 관련 이 시장 이걸 네.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큰 틀에서 한번 좀 정리를 네, 해주시죠. 제가 이번 산업재료에서 굉장히 좀 나름 자신 있게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이제 엄니버스라고 한번 붙여봤고, 옴니버스. 네, 그 다음에 변화를 읽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 있거든요. 이제 CDMO라는 거는 위탁 생산 사업이고요. 위탁 생산을 왜 빅파마가 국내 삼바에 맡기냐면 보통 빅파마는 어떤 비용이 현금이 있으면 신약 개발에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공장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부분을 수주받아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산업. 요건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직판구조 전환을 성공하면서 오히려 지금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3대 산업 중 CDMO랑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글로벌리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네. 근데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숙제가 신약 개발이거든요. 신약 개발은 사실 지금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얀센의 기술 이전했던 레이저 티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직까지 유망한 파이프라인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빅파마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낸 게 어떤 거냐? 다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아, 플랫폼. 네. 모두 전달 기술과 관련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4개 산업으로 이번에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CMO,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그래서 지금 다음 장 보시면 5페이지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빅파마 기술 이전 성과를 정리했는데 지금 보시면 ABL 바이오, 종근당, 오름 테라피틱, 리가캠,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빅파마로부터 기술 이전을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통제약사 중에 종근당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바이오텍이었죠. 네. 이게 변화를 읽어라라고 제가 제목을 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나가서 아직도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서 얘기를 드리면 뭐 과거 한미약품 때처럼 다 반환당하는 거 아니냐, 바이오 다 사기 아니냐, 그렇죠. 내가 이걸 어떻게 믿냐, 이젠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ABL 바이오는 사노피에 1.3조 원 기술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무려 900억 원을 받았어요. 네. 유럽이나 바이오텍에 있는 기업 바이오텍이 이제 빅파마의 기술 이전할 때 보통 전체 계약 규모의 한 7%에서 8%를 받는데 우리나라 바이오텍인 ABL 바이오가 전체 계약 규모의 7%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900억이라고 하는 계약금은 사노피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거든요. 이걸 900억을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 이전 규모나 그 딜의 질을 따져보셨을 때 계약금 비율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유럽, 미국 바이오텍만큼 받은 거예요. 이것도 그만큼 인정해주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비딩이 붙었다고 보셔야 돼요. 어디는 300억 준다, 어디는 500억 준다 이렇게 하면서 900억까지 올라온 걸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 진짜 그 유럽 같은 국가들의 유수의 기업들만큼 신뢰도를 확보했다. 성공에 대한 혹은 그 성능에 대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장사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리가캠바이오도 존슨앤존슨과 무려 2.2조 원 규모로 이제 기술 이전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을 1,300억을 받았어요. 아, 이게 그냥 반환하려고 한 계약금이었으면 이렇게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방금 계속 이제 열심히 설명드렸던 머크의 알테오젠 이 독점 계약도 지금 전체 계약 규모가 이제 6조 가까이 6조. 이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얘네들 팔고 다른 기업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이제 네.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 이 이슈로. 과거의 기조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바뀌어야 됩니다. 아. 이 기업들이 또 기술 이전을 할 거예요. 이미 기술이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알테오젠, 리가캠 뭐 공시 나왔네. 이거 팔고 다른 데 가자. 이젠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오히려 바이오주도 이렇게 대형 어떤 실적이 있는 대형 바이오주는 장기 투자를 할 만하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술을 여기 이제 계약을 하면서 기술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 기술을 또 다른 기업에 이렇게 또 기술 이전을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진 바이오텍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을 여러 군데 팔아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내 지수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 바이오 기업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2개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NBI라고 하는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는 이제 빅파마 지수로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텍 지수로 제가 보고 있는 건 XBI ETF입니다. 지금 2개의 흐름을 보시면 거의 유사하죠. 작년 10월 말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5% 금리 피크 찍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쭉 상승했다가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 매크로 이슈가 발생하면서 줄어들었고 지금 다시 박스권 고점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 게 뭐냐면 빅파마 대비했을 때 XBI 바이오텍의 지수만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텍이 훨씬 더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를 많이 봤다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박스권 고점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뜻은 금리 인하 사이클만 와봐라. 나 바로 가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추세를 조금만 기억해 주시고 바로 국내 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빅파마 지수로 볼 수 있는 이제 전통제약사 지수인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5% 피크 찍고 최근에 매크로 이슈로 하락했다가 박스권 고점 올라온 거 보시죠. 네. 거의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 지수하고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변화가 크게 났다는 부분이 바로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아웃퍼폼했어요. 그러네. 그렇죠? 저기 이제 알테오젠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리가캠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스,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이 빅파마하고 연속적으로 기술 이전 체결하면서 바이오텍의 그 빅파마 신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투자에 적용됐다. 그리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 바이오주 이쪽이 다시 불을 뿜을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 기존의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들이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바이오에 아무도 관심 없으시잖아요. 요즘은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쵸. 대형주 중심으로. 네. 저는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HLB가 너무 큰 똥을 싸놔가지고 또 이 바이오주에 약간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요것도 자료에 다 썼어요. 저는 가감 없이 다 자료에 쓰거든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남아있던 리스크가 2개 정도 있었습니다. 상반기를 대비하는 리스크가 이제 5월 미국 시간으로 5월 16일 날 HLB FDA 허가 여부가 남아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보완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날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알테오젠이 이날 6.5%가 올랐고 맞습니다. 리가캠, ABL 같은 기업들이 반등을 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HLB FDA 허가 여부가 섹터 전체 리스크일 수 있기 때문에 난 우량한 바이오텍을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사고 싶었지만 못 사고 있었다예요. HLB 리스크가 딱 해소되자마자 바로 죽어다는 거거든요. 그 조정을 바로 매수 기회로 사람들이 삼았다라고 봐야 그치. 되는 거죠. HLB가 사실 그렇게 빠르게 반등할 줄은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가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끝나는 요 아스코라고 하는 학회가 이제 종료되게 되면 9월 S모까지 3개월 정도 학회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살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작년 지수 보시면 6월 달에 아스코 시작되자마자 사실 빠졌어요. 그리고 이때 바이오 ETF가 출시되면서 관련 구성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쭉 이끌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 구간을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네. 근데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국 바이오가 2년 박스권에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스코 학회가 지금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세론이 없어요. 네. 바이오 USA 뭐 요거 때문에 좀 버티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바이오 USA는 사실 지수 상승을 이끌 만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컨퍼런스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거 뭐 미국의 그 미생물학법인가요? 그 뭐 있잖아요.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 네.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섹터의 그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이 좀 수혜를 입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를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하반기에 보고 있는 포인트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만약에 바이오텍들이 추가 기술 이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섹터 전체가 가려면 대장주도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장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개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가 일단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중국 우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들이 삼바로 이제 이전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당장의 수주 이전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게 미국에서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으로 투약을 받고 있는 환자가 50만 명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고 중국에서 당장 항암제 생산을 끊어버리면 미국에 있는 항암 환자가 투약을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되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2032년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태지만 법안의 수혜는 오래 작용할 거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살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증설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세가 좀 약화되고 있었고 이제 레드오션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오버캐파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는 상황이어서 첫 번째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합병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제 1, 2분기에는 이제 감가상각 비용이 분기당 600억, 700억씩 발생하는 상태인데 네. 3분기부터는 이제 70억으로 감소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매출 원가율도 지금 55%에서 50% 정도 수준인데 연말까지 35% 그리고 내년까지 25%로 쭉 감소시키는 현재 계획에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매출 요인인데 지금 램시마이스 C를 미국의 진펜트라라고 하는 제품으로 이번에 출시를 했고 2분기부터 이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실적이.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PBM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선호의약품 등재가 만약에 진펜트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진펜트라의 매출액에 따른 시장 우려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2분기가 마지막 실적 바닥이고 3분기부터 숫자가 계속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살 준비가 됐다. 그럼 대장주도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바이오텍이 트리거만 만들어주면 금리나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굉장히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맞아요. 사실 우리가 과거 이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주를 어려워하는 게 참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네. 대부분 신약 개발이라든가 좀 이렇게 작은 규모의 바이오주들 네. 그러다 보니까 임상 뭐 1상, 2상, 요상계에서 막 기대감 가지고 들어갔다 피본 경우들이 많아서 네.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말씀하시는 빅테크, 빅파마 기업 쪽 네.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도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R&D 성과 말고는 설명드릴 길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제 전공하신 분이 아니면 임상 결과를 파악하기는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지표로 보실 수 있는 게 기술 이전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꼭 빅파마가 아니더라도 네. 뭐 중국이나 뭐 일본에 있는 유럽에 있는 작은 바이오텍하고 기술 이전을 성공한 기업이면 이제 원천 기술에 대한 검증은 일단 제3자로부터 한번 받았고 근데 재무 리스크하고 CEO 리스크도 사실 검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결국 빅파마 기술 이전까지 성공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기업을 투자할 때 기술 이전을 성공한 기업들을 일단 우선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상 결과 비교해서 실제 우위성이 있는 기업들은 제가 이제 보고서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보고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아,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러게. 좋겠습니다. 이제 바이오주가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도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바이오주는 그 이해도가 좀 깊어야 용어들도 일단 좀 낯설기 때문에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냥 누가 좋다니까 사는데 이게 아니라 공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좀 믿음을 갖고 오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밝게 보는 것은 알테오젠을 기점으로 이제 바이오도 계산기로 이제 주식 투자할 이제 수 있는 수익이 네, 가시화되니까. 드디어 이제 숫자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되는 거네요. 굉장히 큰 국내 바이오 역사의 이제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네. 있나 봐요. 네, 한올바이오 파마는 지금 아쉽게도 하반기 모멘텀이 좀 제거된 상태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한올바이오 파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네. 이제 암하고 자가면역 질환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생기는 거고 몸이 너무 면역 반응이 세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보셨을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렇죠. 것들입니다. 이 시장도 항암제하고 똑같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대표 적응증이 이제 휴미라라는 제품으로 한 10개 정도밖에 승인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자가면역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서 7, 80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아직 60개, 70개는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이제 기전으로 지금 요 항 FcRN이라고 하는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항 FcRN이라고 하는 기전으로 이제 고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에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항체가 요 Y자 모양의 항체거든요. 네. 얘네들이 질병을 일으켜요. 아, 근데 얘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말라는 신호가 나오면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자가 면역을 가지신 분들은 이 항체 때문에 계속 이제 고통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한올바이오 파마의 기전은 굉장히 심플해요. 얘가 계속 재활용하라는 신호기 때문에 한올바이오 파마가 요 Y자 모양이거든요. 얘가 먼저 가서 붙는 겁니다. 이 재활용 신호에. 그러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항체는 분해돼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자가 면역이 치료될 수 있다가 지금 컨셉이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 이제 그 발표 계획하고 있었던 임상 2건이 모두 다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CIDP 임상 2비상 결과하고 중증금액 삼상 탑라인 발표가 다 25년 1분기로 이번에 미뤄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 발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 뭐 물질에 대한 펀더가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23개 적응증이 개발 중인데 여기서 보시면 FDA 먼저 승인받은 알제넥스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시총이 30조 원이거든요. 네. 상당하네요. 네, 이 기업이 지금 타겟하는 적응증이 한개가 있어요. 근데 이뮤노반트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 이 시장은 이뮤노반트가 다 독점하는 겁니다. 절대 임상이 느린 게 아니라 이건 제일 빠른 거죠. 그럼 저게 성공하면 30조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지금 미국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기업이 현재 개발 중이고요. 이뮤노반트는 하놀바이오파마 물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그래요. 근데 이뮤노반트가 지금 그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15개 증권사가 이뮤노반트를 커버하고 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이뮤노반트를 미국 바이오텍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6조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5배 업사이드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표가 너무 좋다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뮤노반트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급증하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27년도에 8억 달러를 넘어가요.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 원천 기술로 만든 신약이 지금 연 1조를 판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2030년 보시면 26억 달러, 3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하놀바이오파마는 15%의 로열티를 받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30년에 5천억을 법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알제넥스라고 하는 경쟁사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지금 이뮤노반트랑 똑같아요. 네. 그럼 이 숫자가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67억 달러를 매출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한올은 1조 원의 현금을 로열티로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로열티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기별로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호흡은 좀 길어졌지만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기업의 파이프라인도 해외에서 단독으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15개 증권사가 날레이트도 아니고 목표 주가, 투자 의견, 연간 매출 컨센을 모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 전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 가장 객관화된 기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신약 개발 기업들 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뭔가 특출난 장점이 좀 있나요? 지금은 이야기만 듣다 보면 우리가 좀 상당한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알테오젠하고 하놀바이오파만 설명드렸는데 이제 사실상 뭐 임상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성공 발표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했지만 그 저변에서 열심히 하던 일을 계속 잘 해오던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이번에 묶어서 엄니버스로 내봤고 이 기업들이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지 않나. 그리고 과거와 달리 뭐 임상 결과가 안 좋았던 기업이 갑자기 짠하고 좋아지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치 기존에 잘하던 사람이 잘하던 기업이 더 잘한다. 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로 만약에 바이오가 가게 되면 정말 적기에 투자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엄니버스라는 형태로 말씀해주신 이 기업들만 공부한다고 해도 이게 양이 상당하겠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